대공황이 일어나고 독일 3인당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대응을 기회로 삼아 수상이 된 히틀러. 그는 수상이 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절대 권력을 획득하고 독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독일 군중의 신 같은 존재가 됩니다. 1920년 히틀러와 함께 등장한 나치. 처음에는 불과 60여 명이 있었던 아주 작은 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엄청난 말빨로 3인 주의당과 공산당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을 전향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불과 3년 만에 당원이 5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존재감이 그저 그런 세력에 불과했죠. 나치당은 1928년 선거에서도 단 12석만 획득하며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휘청거리던 독일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여기에 정치권의 무능이 더해지면서 경제는 완전히 마비 수준에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틀러는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엄청난 표를 획득하며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나치당 역시 같은 해 있었던 선거에서 230석을 획득하면서 의회 내 최고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4년 전과는 급이 다른 정당이 되었습니다. 몸값이 상승한 나치당과 히틀러. 1933년에는 수상이 돼 정권 위임법을 통과시키고 국가 비밀경찰을 창설한 뒤에 이어 바티칸 정교협약을 맺어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군부의 충성까지 받아내며 절대 권력을 획득합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 독일 경제가 횡청거린 이유인 배상금 지불을 중단하였고 이후 대규모 공공사업과 재무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실업 문제 해결과 전쟁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 독일 국민들 마음속에 히틀러는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흐름상 히틀러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희생시킨 홀로코스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조직적인 유대인 박해 시작은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처음부터 유대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던 히틀러가 비엔나에서 힘겨운 생활을 할 때 그의 그림을 사주던 주고객은 유대인이었고 히틀러는 이교도라고 박해를 받고 있던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혐오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최전방에 서서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희생시킨 것은 정치에 눈을 뜨고부터였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비엔나에서 폭력적 시위와 파업을 계속 일으키며 비엔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걸까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당시 비엔나의 대다수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히틀러는 이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군대에 간 히틀러 너무 열심히 전쟁에 임하다 부상당해 후방 베를린과 뮌헨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동자들의 반전 시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반전 시위 뒤에 유대인 혁명가와 지식인이 있다는 심증을 굳혔고 1918년 독일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전쟁을 포기하자 치료받던 병원에서 유대인의 음모라고 울부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차츰차츰 키워온 히틀러 독일의 수상이 되어 절대 권력을 획득하자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며 강제로 불임시키고 유대인과 아리아인들의 성관계 및 결혼을 금지하는 등 나치와 함께 조직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루빨리 독일이 다시 부강해져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바랬던 히틀러 독일의 재무장을 막는 군축회의에서 탈퇴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일 육군을 30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제안한 3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베르사유 조약에서 규정한 독일군 군대의 상한선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유럽에는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가 유럽에 퍼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나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히틀러가 독일 병사를 늘리겠다고 급발진하자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짧은 고민 끝에 결국 두 국가는 독일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경고 수준의 조치와 협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1935년 히틀러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잃은 자르를 회복하게 되는데
자르는 독일의 무기, 군수, 화학, 산업체와 엄청난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을 회복한 히틀러는 독일이 재무장하는 데 필요한 물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르 지역을 회복한 히틀러와 나치, 베르사유 조약 또 한 번 무시하고 55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히틀러를 막기 위해 스트레사에 모여 3국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사이의 국경인 라인란트를 영국 비무장 지역으로 규정하는 르카르노 조약 재확인과 오스트리아 독립 유지, 베르사유 조약 수정 금지를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국이 스트레사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개월 뒤 영국은 뜬금없이 독일과 영독 해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협정을 두고 영국과 독일 그리고 주변국의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악화되었던 관계를 조금 개선하고 군비 팽창의 현실적인 선에서 막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영독 해군 협정이 프랑스와 소련을 뚝까 패기 위한 도경 동맹의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배제하고 이뤄진 이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 협력의 기초를 흔들었고 베르사유 조약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영독 해군 협정을 듣고 사실상 스트레사 합의가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제 국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국제연맹 규약을 어기고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땅 아비시니아를 침공해버렸습니다. 한편 국제연맹의 일원이자 연맹 규약을 수호해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들이 고민에 빠진 이유는 아프리카에 있는 땅을 두고 이탈리아와 불의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탈리아가 아예 독일에 붙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절차인지라 국제연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침략을 두고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모여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50대 4로 나오면서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독일에 붙는 게 우려되었던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봉쇄하지 않으면서 전략 물자인 석유는 이탈리아로 계속 공급되었고 제재는 무늬만 제재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히틀러 못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지도자 무솔리니 무늬만 제재를 맞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시침이 뚝대고 모르는 척하며 국제 제재로 이탈리아가 힘들어졌다고 하며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숨죽이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성공을 지켜보던 히틀러, 이때야말로 라인란트 지역을 재무장시킬 때라고 생각하고 1936년 3월 7일 일요일 아침 병력 22,000명을 비무장지대 라인란트로 진입시켰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